1984년 제1기 5 지하층 깊숙이 자리한 천장이 나지막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줄을 지어 기다리는 사람들의 열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홀은 벌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귀가 멍멍하도록 시끄러웠다. 카운터 앞에 창고에서 김이 무렁무렁나는 수가 시큼한 냄새를 풍기며 자꾸 쏟아져 나왔지만 빅스토리 진이라는 독한 술 냄새가 더 강하게 풍겼다. 식당 저쪽 구석에는 단순히 벽에 구멍을 뚫었을 뿐인 조그만 바가 있었는데 술 한 잔에 10센트씩을 받고 팔았다.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은 바로 여기 있군. 누군가의 음성이 윈스턴의 등 뒤에서 들렸다. 그는 뒤돌아보았다. 조사국에 근무하는 친구인 사인이었다. 어쩌면 친구라는 말은 적당한 표현이 아닐지도 모른다. 요즘 세상엔 친구란 없으며 단지 동료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 중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근하고 사정스럽게 지내는 사이가 있는 것이다. 사인은 언어학자였어. 신화의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지금 신화사전 제11편의 편집을 맡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까만 인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짝달맞고 제구의 키는 윈스턴보다 작았습니다.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었다. 툭 굵어져 나온 그의 커다란 머리는 슬퍼 보이기도 하고 그는 주위에 빛이 뛰고 안면도 했는데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담하는 얼굴이 영립이 뜯어보는 것 같았다. 잠없이 면도날을 가지고 있네 하고 기다렸다. 하나도 없어. 윈스턴은 무슨 부끄러운 짓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서둘러 대답했다. 나도 구해보려고 애썼는데 어디 찾을 수가 있어야지. 요즘은 누구나 사람을 만나면 면도날을 찾았다. 사실 윈스턴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면도날 2개를 수신칸에 지켜두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면도날은 풍기 현상을 빚었다. 때로는 강원 전웅의 가게에서조차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단추일 경우도 있었고 터진 데를 꿰매는 털실일 경우도 있었으며 불이 끊을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면도날이었다. 이렇게 되면 남의 눈을 피해 자유시장에 가서 구걸하듯 단총녀만 겨우 구할 수 있었다. 난 6주 동안이나 똑같은 면도날을 쓰고 있다네 라고 그는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 사람들의 열이 다시 앞으로 움직였다. 열이 멈추자 윈스턴은 다시 몸을 돌려 사인을 마주봤다. 두 사람 다 카운터 끝에 그릇을 쌓아둔 곳에서 집어든 기름 묻은 철제 쟁반을 들고 있었다. 어제 교수형이 집회인 듯는 곳에 구경하러 갔었나? 사인이 물었다. 난 일을 했다네. 윈스턴이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아마 영화로 보게 되겠지. 영화로 보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 사금이 다그치듯 말했다. 그의 빈정거리는 듯한 눈초리가 윈스턴의 얼굴을 더듬었다. 난 자네를 알아. 그 눈초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난 자네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야. 자네가 왜 포로들의 교수형을 구경하러 가지 않았는가를 잘 알지. 세상적인 면에서 사인은 지독할 정도로 교질주의자였다. 그는 헬리콥터가 적지를 봉쇄했다든가 사상범에 대한 재판과 자백, 사상부 지하수실에서의 처형 같은 것을 모두 마땅해 하면서도 고소하다는 듯이 이야기했다. 그와 이야기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런 종류의 화제에 비해서 그가 권위의식과 흥미를 느끼고 있는 신화의 전문적인 성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낫다. 윈스턴은 약간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 그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검은 눈을 애써 피했다. 볼만한 교수형이었지. 사임은 그 일을 회상하듯 말했다. 내 생각엔 그놈들의 발목을 한데 묶지 말았어야 했어. 발버둥치는 꼴을 보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렇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혀를 길게 빼더군. 파란 바닥을 말이야. 아주 새파랗던걸? 그 장면이 내겐 신났어. 방금 흰 앞치마에 국자를 손에 든 종업원이 소리쳤다.
윈스턴과 사임은 창고 밑에다 쟁반을 뒤밀었다. 각자의 쟁반에 규정량의 점심 식사가 재빨리 담아졌다. 절제 냄비에 담은 불구죽죽한 스튜, 빵 한 덩어리, 치즈 한 조각, 밀크를 타지 않은 빅토리 커피 한 잔, 사카린 한 알. 저쪽 텔레스크린 밑에 빈자리가 있군. 사임이 말했다. 가는 길에 술이나 한 잔씩 갖고 가세. 술은 손잡이가 없는 도자기 잔에다 따라줬다. 그들은 사람들로 가득 찬 홀을 이리저리 빠져나가 위쪽에 철판을 깐 식탁에다 음식 접시를 내려놨다. 식탁 안쪽에 누군가가 스튜 국물을 흘려놨는데 그 지저분한 국물이 꼭 토사물 같았다. 윈스턴은 술잔을 들고 잠시 신경을 집중시킨 다음 그 기름맛이 나는 액체를 목구멍 속으로 흘려 넣었다. 눈에서 찔끔 눈물이 나왔을 때야 그는 갑자기 사지않기를 느꼈다. 그는 스튜를 숟가락으로 떠서 연신 삼키기 시작했는데 스튜라고 해야 고작 희멀건 액체로서 스펀지같이 질긴 고기 덩어리가 몇 조각 들어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냄비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끗이 비울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윈스턴의 바로 등 뒤 왼쪽 식탁에서 누군가 빠른 말투로 쉴 새 없이 짓거려대고 있었는데 거의가 깨끗거리는 듯한 그 거친 음성이 호란의 웅성거림을 뚫고 들려왔다. 사돈이는 어떻게 돼가나? 윈스턴은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려고 음성을 높였다. 슬슬 해나가지. 사임이 대답했다. 난 형용사를 맡았는데 아주 재밌어. 신호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얼굴이 금방 밝아졌다. 그는 냄비를 한쪽으로 치우고 그 가냘픈 손으로 한쪽엔 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치즈를 집어 들고는 고함을 지르지 않고도 들릴 수 있도록 몸을 식탁 위로 기울였다. 제11판은 결정판이야 라고 그는 입을 열었다. 우린 신호의 마지막 형태를 손질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른 말을 쓰지 않아도 될 거야. 우리가 이 작업을 끝내고 나면 자네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신호를 배워야 될걸? 아마 자네는 우리의 주된 업무가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 우리는 낱말들을 파괴하고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수백 번씩 말이야. 언어가 뼈만 남을 때까지 깎아내는 거야. 제11판에는 2050년 이전에 사어가 될 낱말은 한마디도 수록되지 않을 걸세. 그는 개걸스럽게 빵을 물어뜯고 두 번 배워문 것을 꿀꺽 삼키면서 일종의 현학적인 열정이 담긴 음성으로 쉴 새 없이 짓거려댔다. 그의 그늘진 야윈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두 눈에서는 조소하는 듯한 빛이 자취를 감추고 대신 꿈에 취한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낱말을 파괴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야. 물론 가장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말들은 동사와 형용사에 들어있지만 없애버려야 할 명사도 수백 가나 된다네. 동의어뿐만 아니라 반의어도 마찬가지야. 결과적으로 한 낱말이 단순히 다른 낱말과 반대되는 뜻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낱말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나. 한 낱말은 그 자체 속에 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거든. 예를 들어 굿이란 낱말을 보도록 하세. 굿이란 낱말이 있는데 굳이 bad란 낱말이 필요할까? ungood이란 낱말로도 충분할 것세. 이 말은 다른 낱말에는 없는 정확한 반대의 개념이 들어있어서 더 낫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세. 만약 good의 강주어가 필요하다면 excellent라든가 splendid 같은 애매모호한 낱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plus good 이란 말이면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고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더블 플러스 굿이라면 되지 않겠나. 물론 이미 우린 그런 형태의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신화사전의 최종판에는 그 밖에 다른 말은 수록되지 않을 거야. 결론적으로는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전체 개념이 단 6단어로 완벽하게 표현되겠어. 실제로는 단 한 단어로도 충분할 테지만 말이야. 멋있다고 생각되지 않나? 윈스턴?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건 동창적인 아이디어지. 그냥 참 생각한 후에 덧붙였다.
빅브라더라는 말이 나오자 윈스턴의 얼굴에 일종의 맥빠진 듯한 열이가 스쳐 지나갔다. 순간적인 일이었는데도 사임은 윈스턴의 얼굴에서 열기 같은 것이 사라져버렸음을 이내 알아차렸다. 윈스턴, 자네는 신호의 진가를 모르고 있고 그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을 뻔했다. 자네는 신호를 쓰고 있을 때조차 고어를 생각할 거야. 난 자네가 가끔 타임즈에 발표하는 기사를 읽어봤네. 내용이야 그럴듯하지만 그건 번역문 정도밖에 안 돼. 자네 마음속으로 의미가 모호하고 필요없이 불투명한 고어 쪽을 택하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건 단어의 파괴에서 생기는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탓이야. 신호야말로 매년 어휘가 줄어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언어라는 걸 모르는가? 물론 윈스턴도 그런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는 말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감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싶어 미소를 지었다. 삶은 검술에 대한 빵 한 조각을 다시 베어물고 무감각하게 씹으면서 말을 계속했다. 신호의 최종적인 목표가 사고의 폭을 좁히는 데 있다는 걸 모르는가? 중국에 가선 사전적인 범죄가 그야말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범죄를 표현한 땅이 없어질 테니 말이야. 지금까지 필요했던 모든 개념은 단 한마디 말로 정확하게 표현될 거고 그 뜻이 엄격하게 힘든데요. 다른 모든 고소적인 내용은 신호에서 잊혀지고 말 거야. 이미 시립하면서 고전에 대해 접근하고 있어. 그러나 그 과정은 자네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을 그것을 단어의 숨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 사고의 폭도 좁아지게 되지. 그야 지금도 사상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빠지는 이유가 때문에 있을 수는 없어. 그건 단순히 자기 훈련이나 현실 통제의 문제거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런 문제조차 불필요하게 될 거야. 언어가 완벽해질 때쯤이면 형용도 안 쓰게 될 테니까. 신화는 영사고 영사는 곧 신화야. 그는 일종의 정치물을 만족감으로 덧붙였다. 윈스턴, 늦어도 2050년이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를 이해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글쎄. 윈스턴은 의아한 생각으로 입을 열었다가 그만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의 혀끝에서 글쎄 프롤레타리아뿐이겠지 라는 말이 곧 튀어나오려고 했지만 한심히 참았다. 이런 표현이 어떤 면에서 교조주의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임은 윈스턴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귀신같이 알아차렸다. 프롤레타리아는 인간이 아니야. 그는 무심코 짓거렸다. 2050년까지는 아마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고어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은 모두 사라져버릴 거야. 과거의 문학도 남김없이 파괴될 거고. 조서, 섹스피어, 밀턴, 바이런 이들은 신어 번역판으로만 이 세상에 남게 될 거야. 그들의 작품은 단순히 다른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치지 않고 본래의 뜻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변하고 말 걸세. 당의 문학까지도 변할 거야. 슬로건도 물론 변하겠지. 자유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난 후에야 어떻게 자유란 예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모든 사상적 풍조도 달라지고 말 거야. 사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상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을 테니 말했어요. 교조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 교조란 무의식이야. 머지않아 사임이 증발해버리고 말 거라는 갑작스러운 확신이 윈스턴의 내래를 스쳤다. 이 사람은 지나치게 이지적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관찰하고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느 날 그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의 얼굴에 그렇게 씌어있다. 윈스턴은 빵과 치즈를 다 먹어치웠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약간 옆으로 돌리고 커피를 마셨다. 왼쪽 식탁에 앉은 사나이가 여전히 뀨뀨거리는 목소리로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의 비서인 듯한 젊은 여자가 윈스턴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사나이가 말을 할 때마다 열심히 맞장구를 치는 것 같았다. 가끔 윈스턴은 그녀가 젊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순진한 목소리로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선생님의 견해에 절대적으로 동감이에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상대방의 목소리는 여자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았다. 윈스턴은 얼핏 보기만 해도 이 사나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사실은 그가 창작국에 요직에 앉아 있다는 것 정도밖에는 몰랐지만
30세가량의 이 사나이는 근육이 잘 발달된 목과 커다란 입을 가진 건덕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머리를 약간 삐딱하게 뒤로 젖히고 있었는데 앉아있는 각도 탓인지 안경에 빛이 반사되어 눈대신 두 개의 텅 빈 유리알만이 보였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톰스로부터 단 한마디의 말조차 알아들을 수 없게 되자 윈스턴은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윈스턴은 꼭 한 번 골드슈타인의 완벽하고 결정적인 제거라는 말을 알아들었었는데 그 말은 마치 한 줄 전체가 타이핑되어 나오듯이 아주 재빨리 튀어나왔다. 나머지 말들은 거의가 연신 깨끗거리는 소리로만 들렸다. 그 사나이가 짓거려대는 말을 실제로 알아들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짐작이 갔다. 그는 골드슈타인을 비난하고 사상범과 피억압자들에게 더욱 강경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유라시아 군대의 잔악성을 공박하고 빅브라더와 말라바르 전선의 영웅들을 찬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든 마찬가지다. 무슨 말을 짓거리든 그 하나하나의 말들이 순수한 교조주의이며 순수한 영국, 사회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눈이 없는 얼굴의 턱만 위아래로 재빨리 움직이고 있는 모양을 보고 있노라니 윈스턴에겐 그가 진짜 인간이 아니라 일종의 꼭두가시 같다는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두뇌가 아니라 그의 훌이었다.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무수한 낱말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지보리가 깨끗거리는 것처럼 무의식에서 터져나오는 시끄러운 소리였다. 사임은 잠시 동안 침묵에 빠져 있다가 스푼의 손잡이를 쥐고 흘린 스튜 국물에다 갖가지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옆 식탁에서 급하게 꾀꾀거리는 듯한 소리가 주위의 소음에도 아랑곳 없이 뚜렷이 들려왔다. 신호에 이런 말이 있지. 지보리 말이라는 거야. 지보리처럼 꾀꾀거린다는 뜻이야. 이 말은 꽤 흥미있는 두 가지의 모순된 뜻을 지니고 있어. 즉 적에 대해 사용될 때는 저주하는 것이고 뜻이 맞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칭찬한다는 거야. 의심할 여지 없이 사임은 증발되어 버릴 거라고 윈스턴은 다시 한번 생각했다. 사임이 자기를 경멸하고 약간은 싫어하며 어떤 의심스러운 짓을 하는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가차없이 사상범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증발될 거라고 생각하니 어쩐지 슬퍼졌다. 사임에겐 무어라 단정할 수는 없어도 어딘지 잘못된 데가 있었다. 그에게는 분별력, 초연함, 신중한 우등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가 비정통파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는 영사의 강령을 신봉했고 빅브러더를 열관정으로 존경했으며 승리를 기뻐하고 이단제를 증오했다. 또한 단순한 진실성뿐만 아니라 근제에긴 열정 같은 것도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정규당원조차 모르는 최신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떳떳지 못한 평판이 항상 그의 몸에 붙어다녔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입밖에 냈고 책을 너무 많이 읽었으며 화가와 음악가들이 잘 드나드는 호두나무 카페에 언제내게 드나들었다. 호두나무 카페에 자주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나 성문화 된 법규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정조 같은 것을 느끼겠다. 나이가 들고 불신을 받는 당의 지도자들이 결국 추방을 당하기 전까지 그곳을 화합의 장소로 사용한 적도 있었다. 골드슈타인 자신도 10여 년 전에 그곳에 드나들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사임의 운명을 예측하기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사실 사임이 윈스턴의 이런 은밀한 생각에 정체를 단 3초 동안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다면 당장 윈스턴을 사상경찰에 고발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임이란 인간이야말로 바로 그런 작자였다. 열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교조는 무의식적인 것이다. 사임이 얼굴을 쳐들더니 파슨스가 이쪽으로 올 뻔 하고 말했다. 사임의 음성에는 저 지독한 바보면서 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윈스턴과 같은 빅토리 맨션에 거주하는 파슨스가
사람들로 꽉 들어찬 호랑을 이리저리 비집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고운 머릿결과 개구리 같은 얼굴을 한 몸집이 통통한 중키의 사나이였다. 35세에 벌써 목덜미와 허리깨에 비계살이 찌고 있었지만 몸놀림은 날렵하고 소년 같은 이미지였다. 규정된 작업복을 차려입긴 했어도 빨간 목도리에 회색 셔츠와 청색 반바지로 단장한 스파이단의 소년 같은 인상이었다. 그의 모습을 상상하면 항상 보조개처럼 오목한 무릎과 통통한 팔목에다 소매자락을 걷어붙인 것이 먼저 떠올랐다. 물론 파슨스는 단체, 하이킹이라든가 그 밖에 육체적인 활동을 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항상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는 두 사람을 보자 이봐 하면서 유쾌하게 인사를 건네고는 식탁에 앉아 지독한 땀 냄새를 풍겼다. 구슬 같은 땀방울이 상기된 얼굴에서 온통 배어나왔다. 그는 땀을 몹시 흘렸다. 땀에 젖은 배트를 손에 쥐고 공회당에서 탁구를 칠 때의 그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었다. 쌓임은 단어들이 기다랗게 적혀있는 종이마리를 펼쳐놓고 손가락 사이에 펜을 낀 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 사람 점심시간에도 일하고 있는 걸 보게나. 파슨스가 윈스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말했다. 열성이군. 이봐, 자네 어떻게 생각하지? 나 같은 사람에겐 골머리가 아프겠지. 왜 보게 스미스? 내가 자네를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지 아나? 그건 자네가 나한테 줘야 할 기부금을 깜빡 잊었기 때문일세. 무슨 기부금 말인가? 윈스턴은 이렇게 말하면서 기계적으로 돈이 있는지 자기 몸을 더듬어 봤다. 공급의 4분의 1가량은 미리 의연금으로 떼어놓아야만 했는데 너무 여러 종류여서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렵다. 층오지간에 쓸 기부금 말일세. 자네도 알고 있잖아. 집집마다 내는 것 말이야. 내가 우리 구역의 회견일세. 우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엄청난 전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해두지만 유서 깊은 빅토리 맨션에서 가장 큰 깃발을 내걸 수 없게 된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자넨 $2 되겠다고 약속했지. 윈스턴이 구겨지고 더러워진 지폐 2장을 자라내어 건네주자 파슨스는 조그만 수첩에다 무의식쟁이가 흔히 그렇듯이 얌전한 글씨로 또박또박 적어놓았다. 여보게 그건 그렇고, 파슨스가 말했다. 우리 집 개구쟁이 녀석이 어제 자네한테 꽁충을 쌌다면서 그 일로 따끔하게 야단을 쳤다니. 다시 또 그런 짓을 하면 고무총을 빼앗아버리겠다고 울음장을 났어. 그 꼬마가 최연경을 구경을 못 가서 좀 심술이 났던 모양이더군. 윈스턴이 대꾸였다. 그래. 아무튼 정신사한테만은 올바른 녀석이지. 그렇지 않은가? 그 두 녀석들 말썽꾸러기이긴 하지만 말하는 걸 보면 제법 똑똑하거든. 그 녀석들이 생각하는 건 한결같이 스파이거나 전쟁이란 말일세. 지난 토요일에 내 딸애가 대원들과 함께 버크햄프스테드로 행군을 나갔을 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다른 두 여자애들과 함께 살그머니 대열에서 빠져나와 오후 내내 수상쩍은 사나이의 뒤를 밟았다네. 그것들이 2시간 동안이나 숲속에서 사나이의 뒤를 미행하다가 엘머샴에 도착하자 술 찬 죽이던 경찰의 손에 넘겨줬다지 뭔가. 걔들이 왜 그런 짓을 했지? 윈스턴은 자신도 모르게 주춤거리면서 말했다. 파슨스가 의기양양해서 계속 떠들어댔다. 내 딸애는 그 사나이가 저게 스파이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말하자면 낙하산을 타고 심취했을지도 모를 거라고 말이야. 그렇지만 여보게, 여기에 요점이 있네. 첫째로 그 애가 무엇 때문에 그 사나이에게 혐의를 뒀다고 생각하나? 그 애는 그 사나이가 우스꽝스러운 신발을 신고 있는데 생각이 미쳤던 거야. 그 애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 우연히도 그 사람은 외국인이었어. 7살짜리 어린애로서는 당연하지 않은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지? 윈스턴이 물었다. 그야 내가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더라도 난 놀라지 않았을 것을. 파슨스는 소춤을 겨누는 동작을 취하면서 혀를 움직여 순간이 발사될 때에 소리를 냈다. 됐어. 삶이 기다란 종이 좁지를 계속 내려다보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물론 우리에겐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었으니까.
윈스턴이 진진 맞장구를 쳤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야. 파슨스가 말했다. 이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트럼펫 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 펠레 스프링에서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펫 소리는 군사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풍요부에서 무엇인가를 발표하려는 것이었다. 동무들! 열정에 찬 젊은이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동무들!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산력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막 완료된 각종 소비품의 생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생활 수준이 무려 20%나 향상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오세아니아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공장과 사무실을 뛰쳐나와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빅브라더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새롭고도 행복한 생활에 감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기에 목표 달성이 완료된 통계표가 있습니다. 식료품은 우리의 새롭고도 행복한 생활이라는 구절이 몇 번이나 반복됐다. 그것은 요즘 풍요부에서 즐겨 쓰는 상투어였다. 트럼펫 소리에 넋이 빠진 파슨스는 바보같은 엄숙성이랄까, 부화된 지루함이랄까, 아무튼 그런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그 숫자의 개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숫자가 어떤 점에서 만족스러운 것임을 알았다. 그는 공깨탄 담배가 반쯤 채워져 있는 커다랗고 지저분한 파이프를 꺼냈다. 주당 100g의 담배 배급으로는 파이프의 끝부분까지 담배를 채울 형편은 못됐다. 윈스턴은 빅토리 담배를 조심스럽게 수평으로 뻗치고 피웠다. 새로 배급을 받으려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데다 담배가 내 대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동안 그는 주위에 윙윙거리는 소음에는 귀를 틀어막고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초콜릿 배급을 주당 20g씩 올려준 빅브러더에게 감사하는 시위가 있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바로 어제 배급량에서 주당 20g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윈스턴은 기억해냈다. 그런데 겨우 24시간 후에 그 발표가 취소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들은 그 발표를 취소했다. 파슨스는 동물과 같은 우등성으로 그 발표를 쉽게 잊었다. 저쪽 식탁에 앉아있는 눈 없는 짐승 같은 녀석도 거의 광적으로 그리고 애써 그 사실을 잊어버리려 했다. 만약 누군가가 지난주에 배급량이 30g이었다고 넌지시 알려준다면 저 녀석은 흥분한 나머지 그 사람을 짓밟고 비난하고 증발시켜버릴 것이다. 삶 역시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한 방법으로 이중사고를 발휘하여 그 발표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렇다면 윈스턴 혼자만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단 말인가? 터무니없는 동기가 텔레스크린에서 계속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의복, 더 많은 주택, 더 많은 가구, 더 많은 서적, 더 많은 아기가 생긴 셈이다. 질병과 범죄가 반기를 제외하곤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해마다, 매 분기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향상되고 있었다. 삶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윈스턴도 스푼을 집어들고 식탁 위에 흘러는 힘얼건 고깃분노를 찍었어. 커다란 줄무늬를 그렸다. 그는 생활의 물질적인 구조에 대해서 짜증스럽게 생각해봤다. 지금까지 생활이란 것이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왔단다. 음식 맛이 항상 이랬단다. 그는 식당을 둘러봤다. 나지막한 청정, 사람들로 붐비는 홀, 벽은 수많은 사람들의 몸뚱이에 맞부벼져 검수려 했다. 찌그러진 철제, 식탁과 의자들, 그것들은 너무 다닥다닥 붙여놓아서 옆 사람과 팔꿈치를 맞대고 앉아야만 했다. 구부러진 스푼, 우그러진 접시, 주접한 백색 사기그릇들은 표면이 기름투성이로 미끄러웠고 금이 간 곳마다 때가 끼어있었다. 저질의 술과 커피 냄새가 뒤섞여 풍기는 악취, 시큼한 냄새가 나는 스프, 더러운 옷에서는 괴상한 악취가 풍겼다. 사람들의 위장과 피부는 항상 그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이 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윈스턴이 달리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한은 언제나 배불리 먹을 만한 음식이 없었고 구멍이 뚫리지 않은 양말이나 네일을 입어본 적이 없었고 가구는 항상 부서져서 흔들거렸고 방은 난방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지하철은 만원이고 집은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려앉고
검은 빵에다 홍차는 그나마 구하기가 힘들었으며 커피는 불쾌한 맛이 나고 담배는 알맹이가 빠져 달아난 것뿐이었다. 합성주, 이외엔 사실 값싸고 풍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물론 인간의 육신이 늙어감에 따라 상황도 악화되어 간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결과 공공에 시달리고 끝없는 겨우 찢어진 양말에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차가운 물, 더러운 비누, 꺼진 담배, 지독기도 맛이 없는 음식으로 병들어간다면 이것도 역시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것들이 한때는 달랐었다는 옛 추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현실을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일까. 그는 다시 식당 안을 들러갔다. 사람들 대부분이 취해 보였다. 만약 제 보기엔 푸른 작업복 대신 다른 옷을 걸쳤다 하더라도 취해 보이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홀 저쪽 끝에 식탁에 몸집이 작고 기묘하게도 딱정벌레같이 생긴 사나이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날카로운 작은 눈으로 이곳저곳을 수상쩍게 흘끗거리고 있었다. 이건 얼마나 쉬운 일인가 윈스턴은 생각했다. 만약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다면 당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신체 조건, 근육이 잘 발달된 키가 큰 젊은이들, 블론드 머리에 활력이 넘치고 햇볕에 그을은 피부며 근심 걱정이라곤 없는 유방이 도톰한 처녀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수적으로도 우세하다고 믿을 것이다. 실제로 그가 판단할 수 있는 한 에어스트립 지역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체구가 작고 피부가 검으며 영양 결핍 상태에 있었다. 어떻게 저런 딱정벌레 같은 타입의 인간들이 각 행정부에서 자꾸만 증가되어 가는지 이상한 일이었다. 인생의 주기에 벌써 비대해져서 짧은 다리로 잽싸게 종종 걸음을 치고 유난히도 작은 눈이 박힌 불가사의할 정도로 살이 찐 얼굴, 그런 타입의 인간들이 당의 지배하에서 가장 잘 번성하는 것 같았다. 다시 트럼펫 소리가 울리자 풍요부의 발표가 끝나고 가냘픈 음악 소리로 바뀌었다. 마치 포탄처럼 쏘아대는 통계 숫자로 인해 몽롱한 열기에 사로잡혀 마음이 뒤흔들린 파슨스는 입에서 파이프를 떼었다. 분명히 풍요부에서는 금년에 좋은 일을 한 모양이야. 그는 뭘 안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스미스, 자넨 면도날을 몇 개 가지고 있을 텐데 좀 불려줄 수 있나? 하나도 없어. 윈슨이 대답했다. 나도 6주 동안이나 똑같은 면도날을 쓰고 있다네. 아, 그런가? 난 자네한테 부탁해보려고 생각했지. 미안하게 이랬군. 윈슨이 말했다. 옆 식탁에서 짹짹거리던 소리가 풍요부에 발표가 있는 동안에는 잠시 중단되는가 싶더니 다시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웃음가닥인지 윈슨은 숱이 적은 머리와 주름살에 때가 끼어있는 파슨스 부인의 얼굴을 문득 생각해냈다. 분명히 2년 안에 파슨스의 아이들은 그녀를 사상경찰에 고발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파슨스 부인은 증발해버리겠지. 산도 증발할 것이다. 윈스턴 자신도 증발을 할 것이다. 오브라이언도 증발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파슨스는 절대로 증발하지 않을 것이다. 저 깨끗거리는 소리를 내는 눈 없는 짐승 같은 녀석도 증발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부의 미루와도 같은 폭대로 빠르게 중중걸음치며 빠져나가는 조그만 딱정벌레 같은 녀석. 그리고 역시 절대로 증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 검은 머리카락에 창작국에 근무하는 처녀, 그녀도 마찬가지로 증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윈스턴은 누가 살아남고 누가 소멸해버릴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알 것만 같았다. 그러나 무엇이 인간을 살아남게 하는가를 판정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바로 이때 윈스턴은 깜짝 놀라 공상에서 깨어났다. 옆 식탁에 앉아있는 처녀가 윈스턴 쪽으로 몸을 반쯤 돌리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머리의 처녀였다. 그녀는 곁눈질로 쳐다봤지만 예리한 그녀의 눈은 호기심에 차 있었다. 그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눈길을 돌려버렸다. 윈스턴의 척추계에서 땀이 흘러나왔다. 무서운 공포의 아픔이 그의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그 고통은 순간적으로 스쳐갔지만 일종의 초조한 불안이 껌림직하게 뒤에 나왔다. 왜 그녀가 나를 쳐다보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그녀가 뒤쫓아온 것일까? 불행히도 그는 식탁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먼저 와서 식탁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그가 도착한 다음에 왔는지를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제만 하더라도 2분 중한 시간에 그가 우연히 뒤를 돌아봤을 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던가. 그녀의 목적은 분명히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는가를 듣고 확인하는 데 있었다. 얼마 전부터 품고 있던 생각이 윈스턴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어쩌면 그녀는 실제로 사상경찰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풋내기 정보원이라면 더욱더 두려운 존재이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고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5분쯤은 된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표정을 완벽하게 위장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공공장소나 텔레스크린의 시계 안에 들어있을 때 지멋대로 자기 상념에 잠겨있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가장 사소한 일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신경질적인 안면 경련, 무의식적인 고뇌의 표정, 혼잣말로 즉 중얼거리는 버릇, 이런 행위는 모두 비정상임을 나타내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어떤 경우에든 부적합한 표정을 짓는 것, 그 자체가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 행위였다. 그것에 대해서는 신호의 명칭까지 있었다. 안면범죄가 바로 그것이었다. 저녀가 다시 그에게 등을 돌렸다. 어쩌면 그녀가 그의 뒤를 추적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불이 꺼진 담배를 조심스럽게 식탁 가장 자리에 놓아두었다. 골련 속의 알맹이가 빠져 달아나지 않는다면 오늘 일을 끝마친 다음에 마저 피우고 싶었다. 어쩌면 바로 옆 식탁에 앉은 사람이 사상경찰의 끈앞풀이고 그래서 그는 사흘 안에 사랑부의 지하실에 감금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담배꽁초 하나라도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된다. 사임은 종이 쪽지를 접어서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이어 파슨스가 다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이봐, 내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 그는 파이프의 자루를 돌리면서 낄낄거렸다. 언젠가 우리 집 개구쟁이들이 늙은 여자의 치맛자락에다 불을 놓았다는 얘기 말이야. 그 여자가 빅브러더의 초상화가 그려진 포스터로 소세지를 싸는 걸 봤기 때문이야. 애들이 여자 뒤로 살그머니 돌아가 성냥 한 통에 불을 당겨 갖다 댔었다네. 내가 알기로는 심한 화상을 입었지. 개구쟁이 치곤 머리가 좋지 않은가? 우리 세대와는 달라서 요즘 스파이단에서 하는 첫 단계 훈련이 바로 그런 거라네. 그 애들이 받는 마지막 단계의 훈련이 뭐라고 생각하나? 열쇠 구멍으로 엿듣기 위해 귀나 팔이라는 걸 사용하는 법이지. 어젯밤에 딸년이 그걸 집으로 가져왔더군. 그걸 가지고 우리 집 거실문에 대고 실험을 한 거야. 귀와 열쇠 구멍을 연결시키면 소리를 2배나 크게 들을 수 있다고 장담하던걸. 기억해두구나. 하지만 그건 장난감이 지나잖아. 그렇지만 꽤 그럴듯한 착상이 아닌가? 이때 텔레스크린에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근무처로 돌아가라는 신호였다. 세 사람은 시간에 맞춰서 초만원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다투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윈스턴이 피우다만 담배 속의 알맹이가 쏟아져 버렸다. 자주